수업 너무 길게 해서 힘들지 않아? 괜찮아? 자, 지금 다 설명한 거라서 한 번만 봅시다. 타원은 위에서부터 보자. 매끄러운 타원 모양. 나선팔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 특징점들 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타원란은 붉은색 별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별의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온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죠? 그래서 온도가 좀 낮은 붉은색 별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얘가 태어난 지 한참 된 거야. 한참 되니까 연료가 좀 떨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들이 많고, 그리고 질량도 좀 작아요. 질량이 일단 크면 어떻게 돼? 연료가 빨리빨리 소모되면서 열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타원은하는 특징이 질량이 작고 나이가 대체로 많고 붉은색, 온도가 낮은 그런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아까 얘기한 거. 모양이 원에 가까운 거는 E0부터 해가지고 가장 납작한 타원에 가까운 거는 E7까지 세세하게 좀 나눠놨고, 그리고 또 뭐 그 밖에 성강물질이 적어 새로운 별의 탄생이 거의 없다. 우주에서 별들이 탄생하고 소멸하고 하잖아. 근데 탄생할 때는 어떻게 돼? 별들 사이에 성강물질, 별 사이의 물질이야. 별들 사이에 뭐 성운 같은 가스들이 있으면 걔가 뭉쳐서 또 별이 탄생하잖아. 근데 그런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선은하. 나선은하는 은하핵 주위에 나선팔이 뻗쳐서 나온 거고, 그때 핵의 은하핵의 모양에 따라서 막 핵이 동그라면은 정상 나선은하, 막대 모양을 좀 길쭉하면은 막대 나선은하, 이렇게 나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선팔의 뭐 개수나 나선팔의 정도에 따라서 뒤에 A, B, C를 붙여서 세분화하기도 하고, 그치? SA, SB, SC, 그 다음에 SBA, SBB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근데 A에서 C로 갈수록, 아까 전에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선팔의 감김이 어떻게 돼? 느슨해지죠? 나선팔이 적어지지? 그리고 요거 나선팔에는 성화물질이 많아. 나선팔 요쯤에는 별들 사이에 성운이나 가스 이런 성화물질이 많아.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 별이 막 탄생하겠지. 그래서 별들이 탄생을 하고, 그래서 이 나선팔에 있는 별들은 대부분 푸른색 별, 탄생을 해가지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온도가 높은 별들. 그리고 이 가운데 은하핵은 붉은색 별. 거의 타원은하 뭐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나선팔에는 젊고 파란색 별들, 즉 온도가 좀 높은 별들이 많이 분포하고, 주로 분포하고, 은하핵에는 늙고 붉은색 별, 온도가 좀 낮은 별들이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가면은 뒷장은 불규칙은하가 나와요. 불규칙은하는 말고도 뭐 모양이 없는 거지. 그래서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보면 알겠지. 첫 번째 그림 뭐야? 가운데 은하핵이 좀 길쭉하니까 막대, 나선팔이 있으니까 막대 나선이다. 두 번째 그림 타원이야. 거의 원에 가깝지? 세 번째 건 좀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긴 한데 걔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팔 같은 것들이 좀 보이긴 하죠. 그런데 핵이 거의 둥그러니까 뭐 정상 나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모양이 없지. 뭐 불규칙이라 이렇게 뭐 구별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은하라 해서 우주에 저기 뭐야 그 좀 특이하게 반응을 하거나 뭐 에너지를 내거나 이런 은하들이 있어요. 특이은하라는 거는 우주에 많다 적다. 적은 거지. 일부 은하들이 뭐 이런 특징들을 좀 보이는 은하들이 있는데 뭐 전파 은하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세이퍼트 은하, 뭐 K4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이 은하고 그 다음에 은하하고 은하가 움직이거든. 별도 움직이고 우주가 막 팽창한다 그랬잖아. 움직이거든. 그래서 미래에 충돌할 수도 있대. 그래서 우리 은하하고 뭐 안드로메다 은하가 뭐 언제 미래에 뭐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합쳐진다. 뭐 그런 말도 있거든. 네. 죽을 때까지는 관계없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하고요. 요거 하면은 이제 거의 끝나요. 뒤에는 이제 하나 더 있는데 허블 법칙, 우주 팽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선생님 문제 다른 거 복사해 줬나? 아니. 자. 해도 돼? 자, 특이 은하는 그 허블이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했잖아. 저번 전에 배웠듯이 뭐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그다음 불규칙 은하. 그 중에서 우주에 무슨 은하가 제일 많다? 나선 은하. 나선도 이제 그 중심의 핵이 동그란 정상 나선 은하하고 중심의 핵이 약간 길쭉한 막대 나선 은하.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에 포함된다 했어? 막대 나선 은하, 우리 은하는 거기에 포함되고. 그럼 특이 은하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 있지? 허블이 분류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허블이 분류한 은하에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특이한 은하들이야. 그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전파 은하, 뭐 뒷장에 보면은 뭐 K4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전파 은하는 강한 전파를 내보내는 은하를 그 전파 은하라고 해. 그러니까 은하가 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에서 여기는 마치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인데 여기에서 좀 그나마 좀 알아둘 거는 이거 구조만 좀 알아두면 돼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내기가 사진이 좀 흐리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림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전파 은하를 보면은 얘도 은하 핵이 있어요. 중심 핵이 있고 바깥쪽으로 해서 전파 로브라는 게 있어.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전파 로브라는 게 있고 또 Z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은하 핵이 있어. 은하 핵에는 당연히 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별의 시체, 블랙홀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면 양쪽에 전파 로브라고 있는데 이 로브에서 강한 전파가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은하핵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부분에 여기에 로브, 전파 로브 뭐 이렇게 써있나? 이 부분에서 강한 전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로브 부분하고 이 은하핵하고 사이에 뭐 연결되는 부분, 여기를 이제 뭐 Z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 우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양쪽에 강한 전파를 내보내는 로브가 있고 은하핵이 있고 그 사이에 뭐 Z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구조만 좀 알아두고 그래서 책에 굳이 밑줄 치면은
중심의 양쪽에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 로브, 그리고 이 로브에서 중심에게 이어지는 부분이 Z, 그리고 전파 하나는 이 그림과 같이 양쪽이 대칭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얘는 특이 은하의 특징점들이니까 그냥 외워두면 되는데,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장에는 세이퍼트 은하하고 K사라는 게 나와요. 얘네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특이 은하니까 특이한 은하 그냥 배우는 건데, 세이퍼트 은하는 지금 여기 사진 잘 안 보이고 책으로 보고 옆에 이렇게 무슨 방출선 같은 게 동그랗게 보여요.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보면은 세이퍼트 은하. 얘의 특징은 은하핵이 있는데 은하핵이 좀 넓게 보여.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별보다 좀 넓게 이렇게 펼쳐진 것 같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넓게 보인다는 거는 이 안에 별빛이나 뭐 가스 같은 거에 의해서 좀 희미하게 이렇게 좀 퍼져 보이는. 그래서 아주 밝은 핵. 별빛이 밝아서 밝은 핵, 그리고 좀 넓게 보이는 그런 은하핵이 있고, 주위에는 이게 띠 모양 같이 방출송들이, 그러니까 요 별에서 방출된 뭐 빛, 뭐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둥그런 방출선의 형태로 보이는 게 이제 세이퍼트 은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요거 한 가지 알아두면, 중심이 아주 밝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중심부의 광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 광도가 이제 빛의 밝기죠. 광도가 큰 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넓은 방출선이 보인다라는 거는 이게 띠같이 여기에서 은하의 가스 구름이 빠른 속도로 뭐 회전을 하고 있대요. 움직이고. 보통 은하들은 회전하거든. 그래서 우리 은하도 어떻게 돼? 나선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 세이퍼트 은하의 뭐 특징이다. 그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K사라고 있어요. K사. K사는 밑에 보면은 뭐 선생님 특별히 여기서 설명할 게 없어. K사라는 은하의 특징은 학교에서 벌써 진도 다 나갔니 여기? 모르겠어. 자, 여기 보자. 일단 보자. K사라는 은하는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대요. 저번에 그 외계 행성 관찰할 때 적색 편이, 청색 편이 이런 거 배웠잖아. 적색 편이가 나타나면은 가까워진다는 거야, 멀어진다는 거야? 멀어지는 거죠. 그럼 이 K사라는 은하는 우리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즉 멀어지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같이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매우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에 있는 세이퍼트 은하 있었잖아. 걔도 중심에게 광도가 크다 그랬지. 아까 중심에게. 근데 얘는 중심부의 광도가 세이퍼트 은하보다 더 큰 강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그런 은하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질량 큰 별. 질량 큰 별들이 죽으면 이제 블랙홀 되잖아, 그치? 그럼 광도가 크다라는 거는 아까 세이퍼트 은하나 K사나 광도가 중심에게서 크다, 즉 질량 큰 별이 있다. 그럼 질량 큰 별이 죽은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충돌 은하라고 있어요. 은하가 움직여 다니는데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때 이런 말 들어봤나? 우리 은하하고 나중에 그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충돌할 거라고 들어본 적 있니? 그래서 은하들은 움직여 다니다가 이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돌하면은 이 두 은하가 합쳐져요. 합쳐지면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은하 안에 별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합쳐지면 별의 개수도 많아지면서 커지겠지.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얘네들이 뭐 나선 은하라고 하더라도 이게 충돌해서 합쳐지면은 거의 타원 은하 같이 원을 중심으로 별들이 빼곡하게 좀 몰리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은하들이 움직여 다니다가 서로 가까워지면은 중력에 의해서 충돌하기도 하는데 은하니까 별들 있고 걔네들 중력도 엄청 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데 요거 좀 알아두면 충돌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별들이 부딪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하가 원체 넓고 크기 때문에 별들 사이에 빈 공간이 원체 많아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가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꽝 충돌하면은 이 안에 별들이 뭐 부딪히지 않냐 그러는데 이 안에 빈 공간이 원체 많아서 서로 별들이 부딪히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은하가 충돌하면은 은하의 형태가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나선 은하들이 충돌해서 뭐 변해서 뭐 타원 은하 같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은하에는 많은 성광 물질이 있거든. 별들 사이에 뭐 가스나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충돌하면 그 안에 많은 물질들에 의해서 별이 탄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은하하고 나중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언젠가는 충돌할 거라고 지금 궤도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연도나 뭐 이런 거는 뭐 40억 년 후에 뭐 충돌한다, 뭐 60억 년 후에 합쳐진다,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오른쪽 문제는 뭐 쉬운 거니까 풀어볼 수 있겠지. 응.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풀어보시고, 여태까지 배운 것들 다 풀고 있니? 검사 좀 해야 되겠다. 자, 넘겨서 300페이지 한번 보자. 300페이지 이제 허블 법칙이라. 여기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적색편이 청색편이 저번에 배웠었는데 원리는 알고 있죠. 기억하니? 까먹었으면 다시 얘기하고. 기억해? 자, 별이나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봤을 때 그 별이나 은하가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정지해 있을 때 여기 같이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이 나타난다고 해보자.
별들은 대부분 우리 지구에서 스펙트럼 찍으면은 이런 중간중간에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찍힌다 그랬죠. 별빛이 오다가 중간에 성운 같은데 저온의 가스에서 일부 빛이 흡수되고 나머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지 상태일 때 흡수선이 여기서 나타났는데 별이 우리 지구로부터 또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났었죠. 이게 멀어질 때죠. 그럼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흡수선의 위치가 적색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지. 정지 상태일 때보다 적색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더라. 그러면 요거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보면은 이거 잘 안 보이네. 흡수선이 원래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좀 치우치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쳤네. 그럼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적색 편이가 좀 심하지. 그럼 적색 편이가 심하다라는 거는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가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허블 법칙에서 만약에 여기 A라는 별 은하가 있고 B가 있고요. 뭐 C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요. 그러면 별들은, 은하들은 서로서로 막 멀어지고 있거든. 서로서로 멀어지니까 우주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 팽창하니 수축하니? 팽창하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듯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듯이 빅뱅 빵 터진 이후로 우주가 생겨나고 그 우주는 자꾸 팽창하고 있죠. 현재도 팽창하고. 그래서 팽창한다는 건 얘네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A에서 B를 관측하면 얘가 멀어지고 있어. 그럼 뭐가 관측돼? 적색 편이가 관측이 돼요. 그 다음에 A에서 C를 관측하면 또 어떻게 될까? 얘도 멀어지고 있겠지, 그치? 그럼 적색 편이가 관측돼요. 근데 A에서 볼 때 B는 좀 가깝고 C는 멀잖아, 그치? 그럼 얘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지만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정도가 적게 나타나요. 조금. 요거 같이. 근데 멀리 있는 별은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양이 많게 나타나요. 이렇게. 적색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멀리 있는 별,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어떻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멀리 있는 별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라는 거야. 이해하고 있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적색 쪽이 이 청색에 비해서 파장이 긴 거니 짧은 거니? 긴 거죠. 이게 길다. 그 다음 청색 쪽이 파장이 짧은 거잖아요. 마루에서 마루. 그럼 적색 편이량이 멀리 있는 별일수록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의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된다? 더 길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식을 만든 게 허블 법칙인데, 여기 밑에 있는 거 먼저 설명을 해줄게. 별이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는 속도로 후퇴 속도라고 해요. 근데 후퇴 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여기 비례 표시지? 그 별이랑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돼요. 다시 얘기하면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게 나타난다. 즉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 비례관계를 얘를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비례관계 표시로 하면 우리가 무슨 저기 뭐 숫자나 이런 걸 대입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는 앞에다가 상수를 하나 넣어줘요. 여기서 넣어준 상수 h가 뭐냐면 허블 상수라고. 허블 과학자 이름 가서. 그래서 이 v는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 h는 허블 상수. r은 이 별이나 은하까지의 거리. 요게 이제 허블 법칙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고, 요거 가지고서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요게 보면은 또 식이 하나가 여기 나와. 뭐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와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그냥 한번 보면. 안 쳤지? 네. 중요한 거 밑줄 쳐줘? 다 설명하긴 했는데 여기서 뭐 중요한 거 밑줄 치면 적색편이 하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져 나타나는 거고, 그치?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외부 은하, 별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V, 멀어지고 있는 속도. 속도는 빛, C가 빛의 속도야. 그럼 람다가 파장이거든. 원래 정지 상태에 있을 때 파장, 그 람다. 그 다음에 델타 람다는 앞에 델타 세모가 들어가면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파장 변화량. 그럼 적색편이가 나타나면 얘가 파장이 요만큼 변한 거고 얘는 이만큼 변한 거지. 즉 파장 변화량이 큰 거일수록 파장이 위에 거보다 아래 거 많이 변한 거일수록 그 별은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다? 빨라진다. 그 관계를 그냥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식을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 빠르냐 혹시? 쫓아오고 있지? 자, 밑에 걸로 한번 보시면 다음 주는 학교 나가니? 안 나가요. 일주일 내내 안 나가? 네. 수능도 있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수능 제대로 볼지 모르겠다. 자, 여기 보자. 그래서 허블 법칙은 V는 HR 그래가지고 V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V가 속도 무슨 속도? 방금 했어요. 달아나는 속도, 멀어지는 속도, 그치? 그래서 별이랑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h는 그냥 상수야, 허블 상수 숫자야. 숫자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r이 뭐라 그랬어? 그 별이랑 은하까지의 거리.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관측하는 곳에서 지구에서 별이 가까운 거는 적색편이량이 적다? 조금 멀어지고 아니 저기 작은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편이량이 크다? 빠르게 멀어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B에서 관측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관측했어요. B에서 관측하면 얘가 멀어지는 거야. 적색편이가 나타나. 얘도 멀어지니까 적색편이가 나타나. 그러니까 A에서 관측해도 멀어지고요. B에서 관측해도 멀어져요. 그럼 C에서 관측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B가 멀어지고 A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별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어. 은하들은. 자, 그럼 여기서 보면 X축이 지금 거리야. 거리고 Y축이 뭐야? 후퇴 속도. 즉,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달아나는 속도가 크다. 그리고 달아나는 속도가 크다라는 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적색 편의가 어떻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 그치? 그래서 적색 편의 보고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비례관계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멀리 갈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 그래프에서 고등학교 때는 그래프 나올 때 기울기나 면적 같은 거 이제 또 의미가 있으면 알아둬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있어요. 수학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x 증가하면 y 증가량이지. 지금 x가 뭐가 증가해? 거리가 증가하고 있어. 그치? y 증가량은 후퇴 속도. 그러니까 r분의 v가 기울기인데 그럼 이 허블 법칙에서 r을 넘겨주면 어떻게 돼? r을 넘겨주면 r분의 v가 되죠? r분의 v가 뭘 뜻해? h. 허블의 상수를 뜻하는 거. 허블의 상수. 기울기가. 그래서 옛날에 우주의 별이나 은하를 관측한 거랑 현재 우주의 별이나 은하를 관측했을 때 이 허블 상수 값이 다르게 나와요.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나왔다가 그럼 1번하고 2번을 봤을 때 누가 허블 상수가 더 큰 거야? 2번이 더 큰 거지. 2번이 기울기가 크니까 허블 상수가 값이 더 크게 측정된 거지. 그래서 관측 장비나 관측 기술에 따라서 허블 상수 값이 약간씩 다르게 측정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일단 알아둘 거는 별까지의 거리하고 후퇴 속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허블 상수다. 까먹었어도 기울기 구해보면 되잖아. 그럼 허블 상수가 나오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기울기가 클수록 허블 상수는 커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허블 상수 값이 저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저 숫자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둘 거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랬잖아. 그걸 보고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주는 별들이랑 은하가 멀어진다는 건 뭐야? 팽창하고 있다는 거지. 현재도 팽창하고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해서 나와요. 우주 팽창에 실험 나오나? 그 실험은 그냥 한번 보면 되고.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까? 다음 장에 가면은 우주 팽창. 통합과학 맨 첫 부분에서 빅뱅 우주론 배웠어요. 빅뱅 우주론 기억나나 모르겠다. 어떤 거니? 그게? 빅뱅 우주론이 뭐야? 기억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자기가 안다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야. 빅뱅 우주론이 뭐야? 대답하기 싫지? 대답하기 싫은 거야. 너 지금 약간 멍하니? 정신이 멍해? 그래? 천천히 할까? 자, 보자.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 한 점에서 어느 날 빵 폭발했잖아. 그걸 대폭발, 뭐라 그래? 빅뱅이라 그러죠, 빅뱅.
빵 폭발해가지고 이 안에 있던 물질들이 어떻게 됐어? 나왔죠. 나오면서 이제 우주 공간 또는 우주의 시간들이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주가 조그맸다가 자꾸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그래서 현재도 어떻게 되고 있다. 현재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근데 현재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낸 거라고? 별들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니까 적색편이고 관찰된다는 거지. 적색편이 관찰되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편이가 크게 나타나고. 그치? 그래서 현재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우주의 별이나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뭐가 나타나더라?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라. 그럼 멀어지고 있다? 팽창한다?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현재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는 거꾸로 과거로 되돌아가면 뭐야? 조금이겠지. 그럼 더 과거로 들어가면 이제 한 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한 점에 있던 물질들이 퍼져나와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됐으니까 이 한 점이라는 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온도도 높고 물질들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굉장히 밀도도 높은 그런 한 점이었겠지. 이게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 그치?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자. 우주는 현재도 팽창하고 있어요. 그 팽창한다는 거는 은하하고 은하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팽창하는 중심은 없어요. 우리 지구가 중심도 아니고 우주의 중심이 아니죠. 우리 지구. 태양도 중심이 아니고 어떤 별이 중심이 아니야. 그래서 중심은 정할 수가 없고요. 중심 없이 그냥 은하들끼리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밑에 그림에 이제 뭐 풍선 같은 실험이 있거든? 풍선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쉬운데, 풍선이 이렇게 있어. 이 풍선을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 크기. 그리고 이 안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 A, 뭐 B, C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어. 이 스티커를 우주 안에 있는 별이나 은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람을 더 불어넣었어.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돼? 커지겠죠? 이렇게 커져. 그럼 바람을 불어넣었다? 우주가 커졌다? 즉 우주가 팽창한다. 요거를 비유해서 실험한 거죠. 그 우주가 팽창하면, 즉 풍선이 커지면 이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멀어지겠죠. 멀어지는데 AB 사이도 멀어지고요. BC 사이도 멀어지고 AC 사이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스티커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서로 멀어진다. 그래서 중심이 없이 서로 멀어지더라. 이게 우주 팽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주 팽창까지 한번 봤고요. 그 밑에를 한번 보자. 자, 밑에 보면은 허블 법칙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하고 우주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요거 수업하면 끝났죠? 집에 가는 거지.
뒤에 수업이 없으면 조금 더 해주면 좋은데 뒤에 또 바로 수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간 맞춰 오고. 오늘 왜 나머지 공부했어? 다른 안 했어? 아니 시간이 응.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 자, 우주의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우주의 나이라는 거는 시간이죠, 시간. 나이를 먹는다,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속시에서 시간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이 나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허블 법칙에서 허블 법칙이 뭐였어? V는 HR, 그지? 후퇴 속도, 허블 상수, 별까지의 거리. 자, 그럼 우주의 나이 시간을 t라는 문자로 쓰면은 시간은 보통 t라는 문자 쓰거든. 타임. 여기에서 속도, 후퇴 속도, 분해, 거리, 별까지의 거리. 그럼 V분의 R이라는 게 우주의 나이 구하는 식이 되는데 여기서 R을 넘기면 어떻게 됐니? R분의 V가 허블 상수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그치? 그래서 그래프에서 뭐 기울기가 허블 상수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 근데 V분의 R이래. V분의 R이면은 R분의 V의 역수잖아, 그치? 그 역수 취하면 허블 상수분의 1. 이게 우주의 나이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이건 뭐 복잡.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까 전에 허블 상수는 측정하는 기술이나 관측 장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했지. 그럼 허블 상수 값이 크게 측정되면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된다는 거? 적게 계산된다는 거죠. 이게 반비례로 되잖아, 그치? 그래서 허블 상수가 크면 우주의 나이는 작아진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 뭐 굳이 안 써줘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이 구하는 식 알겠어요? 외워도 되는데 외우지 않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다시 생각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해서 우주의 나이를 재면은 그 통합과학 맨 처음에 나오듯이 한 138억 년 정도가 됐대요. 우주의 나이 138억 년. 그 중에서 우리 지구나 태양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 됐다겠죠. 나중에 생긴 거죠. 그다음 우주의 크기 구하는 식이 또 있어요. 크기. 우주의 크기. 자, 얘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 우주의 크기, 우주가 얼마나 큰지. 뭐 우주는 끝이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원체 크니까 그런 거야. 원체 크니까. 근데 어딘가는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한 점에서 빵 폭발해서 계속 커진다 그랬잖아. 커지면 어딘가 끝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봤을 때 봐봐. 우주가 만약에 이만하다 그러죠? 이만하다 그러고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지구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별이니까 지구에 있는 뭐 태양. 근데 가까이 있는 별하고 멀리 있는 별이 있으면 요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은 가까이 있는 별의 후퇴 속도는 조금 빠르고 멀리 있는 별은 더 빠르다 그랬지. 그러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별의 후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질 거죠. 그럼 우주 끝에 있는 별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겠죠. 맞니? 가장 멀리 있으니까 얘의 속도가 어때?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르겠지, 그치?
가장 빠를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근데 우리가 현재까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무슨 속도지? 빛의 속도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고서 푸는 거야. 우리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멀리 있는 별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우주 끝이 있다 그러면 끝에 있는 별은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를 거고, 그럼 이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거는 빛의 속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얘가 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장 빠르다. 그러면 허블 법칙에 의해서 후퇴 속도는 어떻게 구해? 허블 상수 곱하기 별까지의 거리. 그럼 요거를 거리를 가장 멀리 있는, 그러니까 우주 끝에 있는 별이나 은하까지의 거리라고 하면은 얘는 그럼 뭐가 될까? 우주 끝에 있는 별, 은하의 후퇴 속도가 되겠지. 그러면 우주 끝에 있는 별의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멀어지고 있다고 했어, 그치? 그럼 빛의 속도 c 대입시키면 여기에서 R은 어떻게 나와?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이렇게 나오겠지. 즉 우주 끝에 있는 별까지의 거리는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우주 끝에 있는 별이라는 거는 우주의 크기, 반지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정리해봐봐. 우주의 나이는 시간이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허블 법칙을 이용하면은 허블 상수분의 1이 우주의 나이 구하는 식이고, 그 허블 상수가 크게 측정되면 우주의 나이는 작게 측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주의 크기라고 그러면은 맨 우주의 끝에 있는 별이 있다라고 그러면 걔는 후퇴 속도가 엄청 빠를 거란 말이야. 엄청 빨리 간다는 거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그러면 허블 법칙에서 이게 우주 끝에 있는 별이라고 하면은, 별까지의 거리라고 하면은 그 별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멀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주 끝에 있는 별까지의 거리는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우주 끝에 있다는 거는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해도 관계없겠죠. 이해됐니? 이렇게 구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오른쪽 문제 있죠? 너 지금 계속 내용 설명만 듣다 보니까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래 먼저? 아까 그 앞에 거는 집에 가서 해오고, 아이고 반사가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보이냐?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을 했고 알고 있을 거고, 그때 통합과학에서 한번 배웠던 거하고 똑같이 빅뱅 우주론이 나올 당시에 정상 우주론하고 약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싸웠거든. 과학자는 뭐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 이런 과학자가 대표적인 과학자고, 정상 우주론은 뭐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있거든. 과학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뭐야? 빅뱅 우주론도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얘기했고, 정상 우주론도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커질 때, 이걸 보니까 만약에 요 안에 우주에 물질이 4개가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우주가 커지면 우주만 커질 뿐이지 이 안에 물질이 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 그랬어.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질량은 어떻게 되더라? 보존이 되더라.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주장한 게 빅뱅 우주론이야.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를 어떻게 구하죠?
부피분의 뭐야?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그지?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커져. 부피가 커져. 근데 그 안에 있는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질량은 똑같아. 그럼 분모가 커지면 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질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자꾸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더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즉 밀도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공간에 물질이 얼마나 꽉 차 있나 이걸 밀도라고 하잖아. 그럼 이 공간에 4개가 있었는데 똑같은 공간에 지금 2개밖에 안 들어있네. 그치? 그럼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그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는 같은 공간에 물질이 적어진다. 물질이 적어지면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얘기야. 즉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더라. 응? 그래서 맨 처음에 빅뱅 빵 터졌을 때는 우주의 온도가 엄청 높았겠죠. 근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도 감소하고 온도도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는. 그리고 현재 우주는 빈 공간이 많아요. 즉 밀도가 적은 그리고 우주고 온도도 어때요? 우주 온도가 굉장히 낮죠. 우리가 우주복 안 입고 가면은 얼어 죽죠. 이게 이제 빅뱅 우주. 그럼 정상 우주로는 우주가 마찬가지로 팽창한다고 했어요. 팽창은 하는데 만약에 이 안에 물질이 4개가 있었어. 그럼 우주가 커진 만큼 물질이 자꾸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생긴다. 그러면 우주의 총 질량은 어떻게 돼? 증가한다. 근데 뭐 세상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있을까? 생기는 게 있을까? 없죠. 그럼 이건 질량 보존 법칙 같은데 또 어긋나고. 아무튼 질량이 증가한대요.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주가 커져. 커지는 만큼 또 물질이 자꾸 생긴다 그랬지. 그럼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고. 그럼 값은 어떻게 돼? 일정이지.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즉 같은 공간당 물질이 똑같다. 응? 그럼 같은 공간당 물질의 양이 똑같으니까 에너지 양도 똑같겠죠. 그래서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더라. 근데 현재 우주는 추워요. 굉장히 차갑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로 봤을 때 정상 우주론은 좀 잘못된 내용이고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서로 특징점들 얘도 써볼까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면 밀도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밀도가 일정하니까 우주의 온도도 어떻다? 일정하다. 뭐 이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그러면은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통과학에서 나왔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2가지가 있었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기억나나? 우주 배경 복사하고 수소 헬륨의 질량의 3대1. 안 나지,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때 공부를 안 했던 거야? 자, 2개 중에 하나만 오늘 하고요. 시간이 모자르니까 하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하면 뭐 증거가 필요할 거란 말이야. 증거가 2가지. 하나가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이거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요거는 설명이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요거만 먼저 볼게요. 근데 얘네들이 왜 증거냐면은 일단 빅뱅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에서 이런 것들이 우주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에서 얘네들을 실제로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했더니 얘네들이 예측한 게 딱 관측이 돼. 그럼 얘네들 말이 맞는 거죠. 맞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증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우주 배경 목소는 뭐냐면 한 점에서 빵 폭발한 다음에 초기 우주에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맨 처음에 초기 우주에. 그래서 한 점에서 빵 폭발했을 때 맨 처음에 이거 기억나면 뭐 쿼크나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막 튀어나왔거든. 입자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빵 폭발할 당시에 빛도 있었는데 빛이 입자가 너무 많아서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진을 못하더래. 나아갈 수가 없더래. 이런 우주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뒤에가 안 보일 정도로 불투명하다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이때는 빛이 직진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입자들한테 막 부딪혀서.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이 입자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결합을 해서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원자 안에는 원자핵 전자가 있죠. 그리고 원자핵 안에는 또 다시 원자 안에는 원자핵 전자가 있고 원자핵 안에는 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 안에는 쿼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여러 개 뭉쳐야지 원자가 되겠죠. 원자가 만들어진 게 빅뱅 후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38만 년. 그러면 이제 원자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이 갇혀있던 빛이 직진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런 우주를 투명한 우주라고 하는데 뒤에가 보일 정도로 이때 이제 빛이 직진했는데 이 직진하는 빛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지. 얘를 가지고.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원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 정도가 됐어요. 우주의 온도가.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할수록 온도가 자꾸 떨어진다 했지. 그래서 3000 켈빈까지.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는 3켈빈인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똑같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가 3켈빈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 보고 있지? 이런 과정을 빅뱅 과학자들이 예측을 했어. 근데 현재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돼. 그래서 맞구나. 이게 증거다. 이게 쓰고 있는 거고 핵심은 초기 우주에는 입자가 너무 많아서 빛이 직진할 수 없었다. 관측이 불가능했다.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3000켈빈,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빈 공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빛이 직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됐니?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그래프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가 한 3켈빈 정도 된다 그랬죠? 여기 이거 2.7켈빈 나오는데 한 이 정도의
빛이 우주 배경 복사고, 이게 우주 배경 복사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빛의 파장은 한 요 정도가 되는 거고, 파장은.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의 세기는 한 요 정도가 되더라. 네? 이걸 그냥 표시해 놓은 거야. 그냥 표시해 놓은 거. 자,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